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민주당 정부, 즉 오바마 정부 이 시기부터 이 핵 전력을 대단히 감추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냉전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군함에 탑재했던 토마호크 핵미사일 이런 게 다 퇴역을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야, 이 핵 전력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 순항미사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오바마 정부가 그걸 삭감을 해버렸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살리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날려버렸어요. 그걸 미 의회 하원이 야, 그러면 안 돼.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돈 왕창 태워줄 테니까 핵전력 만들어 라고 했는데, 야, 이 정도가 되어야 소신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 이런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뻥을 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샤를 드골 항모를 2038년 이후에도 사용을 검토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합류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는 2038년 차세대 항공모함 팡이 취역하면 퇴역할 예정이었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당분간 더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상원이 정부에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수명 연장과 장기 운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해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적진에서 운용하기 위한 비포장 활주로 야간 이착륙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일정 길이의 평지만 있으면 리퍼 무인 공격기 재보급과 재이륙이 가능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던 콜트 M1911 시리즈가 드디어 퇴역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1911 시리즈의 개량형인 M45A1을 퇴역시키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459경 권총시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대형 경비함으로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자 말레이시아도 이에 대한 강대강 대응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헬기 이착함이 가능한 대형 지원함 붕가 마스 리마함을 전진 배치하고 중국 경비함들과 대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차세대 극초음속 스텔스 순항미사일 FC-ASW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도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탄도 중량 200kg, 마하 5 이상의 스크램젯 방식의 이 순항미사일은 기존의 액조세와 하푼을 모두 대체할 예정인데요. 과연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라팔 전투기, 그리고 E2C 조기 경보기 등이 탑재가 되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증기식 사출기가 2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전투기를 쏘아보낼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유일한 사출기식 항공모함이 되겠죠. 원자력 추진입니다. 최초에 만들었다가 원자력 잘 못 만들어서 가르고 다시 했던 그런 아픈 과거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4만 한 3천 톤 정도 되다 보니까 덩치가 작죠. 그래서 7만 톤대의 제법 큰 항공모함인 팡, 이걸 지금 건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팡이 전력화되면 이 샤를 드골은 이제 퇴역하자라는 계획을 잡고 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의회에서 야, 지금 프랑스 국력 이 정도 되면 우리 항모 2척은 있어야지. 영국도 지금 프린스 오브 웨일스, 퀸 엘리자베스 2척이잖아. 우리도 2척 있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샤를 드골 퇴역하지 마라 라고 상원에서 권고를 했고, 프랑스 정부도 검토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계 또는 계획된 어떤 수명 주기를 더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선체를 잘라서 이 원자로를 다시 재세팅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또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만든 것보다 싸겠죠. 아무튼 이 프랑스도 항모 2척 체제로 가자라는 소식 들어왔고요.
자,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미 공군이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비포장치고는 뭐 아주 조금 평탄한 것 같습니다. 비포장인데도 미국은 뭐 사막 같은데 아주 평평한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일단 이착륙에 성공했다. 리퍼는 프로펠러죠. 그래서 그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모래 바람이나 이런 게 에어 인테이크로 들어와서 제트 엔진 같은 경우 확 빨아들여서 이제 이 블레이드가 그냥 깨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착륙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착륙에 성공하면 적진에 또 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연료가 떨어졌다든지 무장을 다 썼다든지 하면 아주 멀리 기지까지 와서 무장을 재보급하고 할 필요 없이 전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야전 보급도 할 수 있으니까 특수전 할 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네, 좋겠네요. 자, M1911 4호구경 권총이죠. 우리 한국군도 지금 쓰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미 해병대가 M1911 이 4호구경 권총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해병대 좀 그 마초기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대는 말이야 4호구경이야 이제 이런 거. 우리 해병대는 말이야 M1이야. 우리 한국 해병대도 의장대 지금도 M1 가지고 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탄약이 불과 7발밖에 장전되지 않는 이 4호구경을 해병대는 지금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4호구경이 11.43mm이기 때문에 어떤 좀 위력이 세죠. 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9mm 탄 뭐 이런 거는 약하다. 해병대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미 육군은 이걸 1980년대에 다 퇴役했습니다. 그리고 베레타 쓰다가 베레타 성능 후지다고 소문나가지고 이제 시그사우어에서 나오는 M18을 쓰죠. 그런데 이 M18 같은 경우는 9mm 탄 17발이 들어가요. 17발. 그런데 이건 위력은 좀 세지만 4호구경 7발 들어가는 이걸 해병대가 아직도 쓰다가 이제는 뭐 안 되겠다 해서 퇴役을 하게 되는데 M1911 제식명이 말해주듯이 1911년도에 개발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와, 정말 놀랍죠. 뭐 그 원형은 이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미군은 최종 퇴역. 이제 4호구경은 미국 군대 역사상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한국 군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야, 100년 넘은 권총. 기가 막히죠. 자, 이 배가 말레이시아 해경의 경비함은 아니고 지원함이에요. 보시다시피 헬리콥터가 한 대 탑재가 되고 헬기 갱납고가 여기 있네요. 왜 이런 게 등장했냐? 중국이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대형 경비함과 시추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추 작업, 탐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유진이라도 나오면 거기다 파이프 꽂아버리면 말레이시아 큰일 나죠. 그래서 밀어내려고 해경함을 넣었는데 중국은 10,000톤짜리 해경함을 가지고 왔는데 말레이시아가 500톤, 1000톤 이렇게 갖고 가면 뭐 부딪히면 그냥 큰일 나죠. 안 되겠다 해서 지원함, 이제 이건 뭐 전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기 하려고 9,000톤짜리 지원함, 그냥 뭐 화물선을 개조한 거네요. 이거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정말 소신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싸움, 경쟁이 있어서 이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되죠. 말레이시아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납포하면 그거 그냥 해군 함포 사격용을 해서 침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경도 잡아서 그냥 막 다 침몰시켜버리기 바랍니다.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MBDA 회사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 미사일 사업에 합류했다라는 건데 극초음속이니까 마 5 이상의 속도, 거기다가 스텔스, 거기다가 300km 이상 정도로 판단되는 사거리 괜찮죠? 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가 우리도 끼워줘 하는데 원래 이거 하고 있다가 오커스 레짐 출범, 이 오커스 레짐 출범하면서 프랑스가 호주에 잠수함 수출을 하려고 계약해놨던 걸 미국과 영국이 엎어버리고 자기네들이 핵잠수함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완전히 그냥 확 돌아버렸죠. 그때 사업이 중단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재개됐는데 여기에 이탈리아가 이제 딱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하자 해서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게를 800kg 이하로 억제를 해서 공대함 버전으로도 쓰겠다라는 건데, 공대함 그러니까 뭐 유로파이터 또는 라팔 이런 데 탑재해서 공대함 버전으로 이 극초음속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쓰겠다라고 하네요. 우리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 수순을 밟던 미 해군의 핵 투발 수단 SLCM-N이 공화당의 강력한 드라이브 덕분에 극적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것 같은데 부디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 공화당이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 이른바 SLCM-N 프로그램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의무 반영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방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6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소위원회 덕 램본 위원장은 중국의 핵 전력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러시아 핵 전력 역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며 미국의 핵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는 SLCM-N 사업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내년 예산안에 아예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올해 예산에 연구비 2,500만 달러를 반영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공화당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SLCM-N 개발을 위해 1억 9,60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확정했는데요. 공화당이 당론으로 SLCM-N 사업 부활을 촉구하고 나서자 하원 군사위원회 해양전략소위원회 위원장인 조 커트니 의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핵탄두 제작 비용만 최소 310억 달러라며 그 돈이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5척,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다 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SLCM-N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다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찰스 리처드 전 전략군 사령관도 SLCM-N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공화당 당론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SLCM-N 사업은 탈냉전 이후 폐기된 토마호크 미사일을 후계로 군함의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스텔스 핵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안에 개발비가 반영돼 개발이 재개될 경우 수년 내에 미 해군 대부분의 전투함에서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올 예산에 연구비 2,500만 달러를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 노력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 정부가 집행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그럼 더 늦었으니까 더 많은 예산 태울게. 1억 9,600만 달러를 태워줄 테니까 꼭 해라 라고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또 여기 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처럼 완전히 그냥 나사 빠진 사람들은 아니죠. 나사 쪼여진 사람들도 제법 있죠. 이러니까 이제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위협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중국을 이기려면 핵무기 더 많아야 된다. 그것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더 많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냉전시대 때는 군함에 이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하고 그 토마호크에 핵무기 탑재하는 토마호크가 있었죠. 그런데 뉴 스타트 하면서 그걸 다 폐기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지금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오하이오급 원잠 14척에 들어가 있는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미 해군과 미군의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이 SLCM-N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SLCM은 우리가 뭐 SLBM 이러면은 서브마린 런처도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데 이건 잠수함에서가 아니고 sea 런치입니다. sea 런치. 바다에서 쏘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쏘니까 수상함이 될 수도 있고 잠수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시간함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략자산 아니죠. 핵무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SLCM-N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 해군 군함 뭐가 들어와도 전략자산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핵무기 다 탑재할 수 있으니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직발사관 그리고 알레이버급 타이콘데로가급 다 수직발사관에 다 쓸 수 있죠.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제즘 XR이 있으니까 그 제즘 XR이 1900km 날아가죠. 여기다 핵탄두 집어넣으면 끝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해양전략소위원회 위원장인 조 커트니가 핵탄두 제작 비용만 최소 310억 달러다. 저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핵탄두가 이 정도로 비싸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빨리 국회 하원 의원들의 이 주장대로 빨리 미 정부는 토마호크를 대체하는 제즘 핵미사일을 빨리 만들기 바란다 라는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과 거짓말이 일상이 된 러시아군에서는 매일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의 고성능 장비들을 파괴한 자국 장병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국방부의 이런 발표보다 이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특수군사작전 기간 중 우크라이나군의 고성능 무기들을 파괴한 공로가 있는 장병 만여 명에게 적게는 5만 루블에서 많게는 30만 루블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6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다른장 로켓, 토치카-U 지대지 탄도미사일,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을 파괴한 장병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라며 포상금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모두 장병들의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장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와 토치카-U를 파괴한 인원들이며 지급 금액은 30만 루블이라고 밝혔는데요. 30만 루블은 한화 465만 원 상당의 돈으로 러시아 계약병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러시아 측은 하이마스와 토치카-U는 도합 15기 파괴 전과가 확인되어 파괴 공로자들에게 각각 30만 루블이 지급되었고 45대의 헬기, 71대의 전투기를 격추한 방공부대원 개개인에게도 30만 루블이 지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5월 31일까지 1,501대의 우크라이나군 기갑차량, 85문의 다른장 로켓 발사기를 파괴한 장병들에게도 각각 5만 루블이 지급되었고 최근 흑해에서 적의 무인 자폭 드론을 파괴한 장병들 6명에게도 20만 루블이 지급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이런 포상금을 받은 장병의 숫자가 7,064명에 달하며 이들이 파괴한 우크라이나 장비 숫자는 4,415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토치카 파괴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 러시아군이 격추했다는 전투기 숫자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전투기 숫자보다 더 많다는 점,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포상금은커녕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힌 러시아군 장병의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우기기만 하면 지급된다는 이 포상금, 과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가 이 하이마스 그리고 토치카-U, 레오파르트 이런 그 고가치 자산들을 파괴한 장병들에게 포상금 줬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파괴했다고 밝힌 그 무기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6월 22일 현재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 시간입니다. 국방부 발표 전관대 항공기 444대 격추, 헬기 240대 격추, 무인기 4740대 격추, 방공 시스템 426기 파괴, 전차 및 장갑차 1278대 파괴, 전투용 차량 1129대 파괴, 야포 5193문 파괴, 기타 특수장비 1110대 파괴.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제가 여기 책이 있죠. 밀리터리 밸런스. 그 영국에서 발간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무기 체계의 숫자하고 군사 전력 이런 거 다 배치해 적어놓은 영감이에요. 해마다 발간합니다. 이 밀리터리 밸런스를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전투기를 125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5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들어온 거 미그 29 몇 대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444대의 전투기를 어떻게 격추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헬기,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헬기가 46대예요. 근데 240대는 어디서 격추합니까? 무인기, 아무리 뭐 싸구려 중국제 DJI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격추할 수 있겠습니까? 전차, 장갑차, 전차는요, 우크라이나가 모든 종류 통틀어서 850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갑차는 모든 종류 통틀어서 2000대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 파겠다 하더라도 2800대. 그런데 나머지 7000여 대는 어디서 났습니까? 인접 국가들이 T-72 주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뭐 50대, 100대 이 정도 수준들 아닙니까? 그거 다 해봐야 1000대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차, 장갑차 또 공개받은 거 다 해봐야 뭐 한 3, 4천 대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만 대를 넘게 파겠다는 거고, 야포는요 기가 막힙니다. 1770문이 있었어요. 근데 5193문 어딥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야포 하나도 없어야 되죠? 이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러시아군, 이런 통계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런데 상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보면 러시아군들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10,000명을 넘게 줬다 하는데 한 명도 나 우수한 이 성과를 거둬서 내가 뭔가를 파괴해서 내 돈 받았어, 상금 받았어 하고 인증하는 장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말은 받은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줬다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 누군가 호주머니에 들어갔겠죠. 누구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